안녕하세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저는 와인을 알면 서양 문명사가 보인다라는 말을 줄곧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와인과 서양 문명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와인의 역사에 대해 저술한 저의 책 포도에서 와인으로 내용을 기반으로 와인 인문학 시리즈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져 오는 포도주가 서양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오늘 쭉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개괄을 살펴보시면 제가 왜 와인을 알면 서양 문명사,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흐름까지 보인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세계 와인, 즉 올드 월드 와인. 또 하나는 신세계 와인, 즉 뉴 월드 와인이라는 구분인데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크게 상관없어요. 나중에 제가 컨텐츠 안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 개념은 사실 와인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와인을 바라보고 시대 구분을 하기에도 아주 유용하죠. 이 개념은 세계 와인 생산지를 크게 두 카테고리로 구분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구세계 와인은 결국 구대륙 와인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와인 양조를 시작해서 특별히 중세 시대에 와인 문화의 꽃을 피웠던 가장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 유럽 대륙 내에 위치한 국가들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은 나라의 와인들을 구세계 와인이라고 일컫습니다. 반면 대항해 시대 유럽의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나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 신대륙 국가의 와인을 신세계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와인 양조 문화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한 유럽인들로부터 시작됐죠. 대표적으로 북미와 남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공 등의 와인들을 신세계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다란 두 세계의 와인들은 발전한 시대도, 방향도, 방법도, 또 와인의 스타일도 다른데요. 시대적으로 보자면 중세시대에 9세계에 해당하는 유럽 대륙이 와인 문화에 꽃을 피웠고요. 신세계 와인은 16세기에서 17세기 신대륙 발견 이후에 양조 문화가 시작되어 19세기에서 20세기 필록세라와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와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두 세계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와인 생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아니고 유럽이 발견한 신대륙도 아닌 세계. 첫 번째 그룹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레바논, 터키,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과 서아시아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왜 갑자기 와인 생산지가 되었느냐? 이 지역들은요, 현대에 와서 갑자기 와인 생산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중세 유럽과 고대 로마 제국 이전에 아직 문명의 축이 서양으로 넘어가기 이전 시기, 고대 근동에서 문명의 꽃이 활짝 피던 때에 활발히 와인이 양조되던 지역들입니다. 사실 이곳은 와인 양조와 포도주 문화의 발상지이자 발원지이며 인류 최초 와인 양조가 시작된 지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와인의 발흥지였지만 서기 500년 전후 급속도로 성장한 이슬람 왕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1922년 터키 오스만 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약 20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와인 양조가 공식적으로 금지됐었고 비공식적으로만 소수 민족에 의해 명맥이 유지됐던 지역들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음주를 교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히 와인을 강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교 지역에서 와인 양조는 극도로 제한되었었죠. 때문에 이 지역들은 최근에 와서야 와인 양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시대적으로 Ancient Times, 고대 시대의 와인 문화가 번영했던 곳이라고 해서 고대 세계 와인, Ancient World Wine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세계 와인, 신세계 와인, 추가적으로 고대
고대 세계 와인이라는 세 카테고리로 나눠진 거죠. 이 지역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대 시대 역사를 살펴볼 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 카테고리 안에 속하기 애매한 지역이 남아있으니 바로 아시아입니다. 사실 아시아 와인은 여전히 신세계 와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와인 양조의 역사와 발달 시기, 결정적으로는 와인의 스타일 측면에서 신세계 와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묶인다는 건 아쉬운 일인데요. 그래서 최근엔 아시아 와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와인 대표적인 생산지 중국, 인도의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있는데요. 아시아는 사실 중국이 최근 놀라운 기세로 와인 생산지로 급성장하기 전까지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일본이 유의미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해 오기는 했지만 워낙 생산량이 작았고요. 그동안은 굳이 아시아 와인을 카테고리로 만들자라는 논의까지 필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꾸준히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고 유럽과 신세계의 유명 와인 메이커들을 초빙하고 와인 양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이제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와인의 품질 면에서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와인 생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실제로 요즘 와인 매체와 평론가들이 중국 와인을 꽤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요. 집중 보도나 탐사 보도, 기획 기사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많이 푸는 눈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체나 전문가들이 중국 시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아시아 와인은 시대적 구분으로 보자면 가장 현대 혹은 미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와인의 지리학적, 스타일적 구분은 흥미롭게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혹은 미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결국 와인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건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흐름을 살펴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각 시대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은 당대의 와인의 상징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따라서 시대마다의 와인의 상징과 역할, 그 쓰임을 보면 당시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유추할 수 있는 셈이죠. 고대의 근동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일신교 정립 이전에 샤머니즘적이고 다신교적인 토착 종교가 각계 전투를 벌이던 무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샤머니즘적 토착 종교와 포도주의 연관성이 매우 크죠. 이어지는 유럽의 중세는 그리스도교 세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교 세계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세기 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색채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포도밭과 와이너리 이름엔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묻어나고 당대 최고의 와인 메이커들은 수도사들이었죠.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로 넘어가며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와인의 질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장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와인을 생산해낸 곳이 바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신대륙 와인 생산지들이었는데요. 이제 현대와 미래의 축은 다시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신가요?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와인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와 미래로 나누어 살펴보는 여정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고대의 다신교적 토착 종교와 포도주의 연관성, 그리스도교와 와인의 상징, 중세 수도사들의 와인과 중세 국가들 간의 와인 전쟁,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대륙 와인의 부상,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아시아에서의 와인 생산과 소비 증대까지 앞으로 저와 함께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통해 와인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왔는지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보실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